오늘 8주차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 용어정의 이어서 나가고 있죠. 아까 어디까지 갔었죠? 자, 주택단지하고 공구개념까지 봤었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 8번째 공공택지에 관한 거죠. 그럼 공공택지가 뭐더냐? 자, 일정한 무슨 사업으로? 공공사업입니다. 몇 가지가 있죠? 기본세 보면 10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 482페이지에 보면 10가지 공공사업의 종류가 거기 쭉 열거되어 있어. 10가지 공공사업. 작년까지는 9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늘어나서 10가지 공공사업으로 늘어났다. 그럼 10가지 여기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이 부지가 전부 다 공공택지일까? 아니고 이 중에 어떤 것만 공공택지다? 이 중에 여기다 뭘 짓답니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짓거나 그런 건 안 되고 뭐만 짓는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이 땅만 이것만 뭐라 본다? 이것만 공공택지라고 부르자. 이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10가지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이 땅 중에서 다른 거 짓는 건 안 되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이것만 공공택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를 들면 공공건설사업체가 짓습니다. 민간건설사업체가 짓는 건 아니고 공공건설사업체 아까 누구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4명이 그자들이 개발주성되는 거기다 수용 무슨 방식으로만? 수용사용 방식만 대됩니다. 다른 방식은 안 돼.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기다 뭘 짓는다?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한다면 국민주택 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땅도 뭐라 본다? 공공택지입니다. 또 여기서 무슨 사업이 시행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대요. 그럼 이때 여기서 시행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모든 땅이 다 공공택지일까? 아니고 사업 시행자는 누구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공사업 시행자만 해야 돼. 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에서도 무슨 방식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정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무슨 사업으로 본다? 그 땅만 공공택지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땅이라고 다 공공택지가 아니고 그중에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땅 중에서만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땅은 공공택지가 될 수 있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이 땅에 뭘 짓겠다?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면 이 땅도 뭐로 본다? 공공택지라고 부르자. 이렇게만 일단 2가지 정도만 10가지 공공사업 중에서 2가지만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부대시설이라는 건 주택에 딸린 일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주택에 딸린 그랬으니까 주택이 있는 곳에 같이 붙어 다니는 것, 즉 주택을 짓는데 꼭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부대시설이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죠? 주차장 있죠. 꼭 있어야 되죠. 관리사무소 꼭 있어야 되죠. 담장 있어야 되죠. 주택단지 안에 도로, 그래야 자동차가 들어갈 거냐. 또 각종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시설? 부대시설로서 꼭 있어야 되죠. 반면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일정한 공동시설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었으니까 있으면 좋은 시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어떻게 구분한다? 주택단지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부대시설. 있으면 좋은 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거. 이건 무슨 시설? 복리시설이라죠. 대표적인 거 어린이 놀이터 있으면 좋죠.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바로 뭐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들. 그게 근린생활시설이야. 또는 유치원, 또는 주민운동시설, 또는 경로당.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은 시설로서 뭐에 속한다? 복리시설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뭐는 안 된답니까?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수소 이거는 안 돼요 라는 걸 조심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에 가보시면 뭐는 없다? 엽총 파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는 엽총 파는 거 없어요. 또 거기 장의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데는. 그죠? 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없습니다. 단란주점 없습니다. 또 안마수소 그런 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는 그런 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제외된다는 것. 그게 복리시설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또 무슨 시설?
기가인설과 간선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중에 기가인설이라는 개념은 종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기가인설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럼 기가인설이라는 게 뭐더냐?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조성되죠. 자, 여기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주택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 주택단지까지 들어가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부터? 이쪽에 있는 도로로부터 여기는 밖에 있는 도로를 뭐란다? 그게 기가인설이에요. 그래서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가인설로부터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된다? 첫째, 진입도로 내야 되죠? 또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주택단지 안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때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걸 무슨 시설에 부른다? 기가인설에 부른다 그랬어요. 주택단지 밖에 있는 이런 시설 무슨 시설? 기가인설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전기가스 시설 이걸 뭐다? 기가인설이라고 말하죠. 그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가인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동 중에 기가인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요 연결시키는 이 시설을 뭐라 부른다? 요걸 간선시설이라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의 개념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가인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 중에 같은 종류의 기가인설을 연결시키는 거. 여기 있는 가스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스시설에 연결시키는 거. 여기 있는 전기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있는 전기시설에 연결시키는 거. 요거를 간선시설이라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가인설이 뭐 되냐? 종전에는 개념 정의를 안 했었는데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바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거는 전부 다 무슨 시설? 기가인설이라고. 그 주택단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는 기가인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가인설에 뭐 하는 거? 연결시키는 시설. 요거를 간선시설을 하자. 이렇게 됐죠. 다만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 어디까지 들어가죠?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 중에 세 가지 시설. 뭐였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머리쯤 맞춰서 갓통지 여보세요. 갓통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어디까지 들어갔지만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갔지만 이것도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원래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 기가시설이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것도 기가시설이고 그걸 연결시키는 것만 간선시설인데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가 있어도 그것도 그 기가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키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바로 갓통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갓통지시설은 주택단지 안에는 기가시설도 포함이라는 건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뭐가 나오죠? 리모델링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무슨 개념이죠? 자, 말 그대로 리모델링은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선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리모델링이라는 건 공동주택을 뭐 하자는 얘기야? 고쳐 쓰자는 얘기입니다. 왜? 세월이 흘러서 노블레가 됐으니까 그 노블레드 쪽을 고쳐지는 걸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건 왜죠?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는 두 가지야. 첫째는 리모델링은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또 하나는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래는 대수선과 증축을 나누죠. 근데 이 증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별 증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세대별 증축이라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20평이었는데 이걸 30평짜리 아파트로 늘리자. 통상 어디를 늘리죠? 베란다 같은 데를 더 터가지고 앞에 그걸 더 넓혀가지고 그걸 늘리는 걸 그걸 25평에서 30평으로 늘리는 걸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을 하죠. 반면에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우리 아파트 단지 총 세대수가 1000세대였는데 수직 증축이라든지 별도의 통을 하나 옆에다 더 줘가지고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1150세대로 이렇게 세대수를 늘리는 걸 이걸 뭐란다?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증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물론 둘을 혼용할 수도 있어요. 즉 세대별 증축도 일부 하면서 25평짜리를 28평으로 다 늘리면서 동시에 세대수도 1000세대를 1100세대까지만 늘리자. 이런 식으로 둘을 혼용하는 방법도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원래는 크게는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그렇게 증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때 대수선 증축은요. 뭐 받고 나서 사용검사 받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대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수선은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죠. 근데 증축은 안 됩니다. 원칙 몇 년이죠? 15년이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15년 이상 여기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그 연수가 경과되면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15년이 지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시도조례에서 아니야 우리는 17년이야 라고 했으면 17년이 지나야 되고 우리는 19년이 지나야 돼 하면 19년에 했으면 19년이 지나야 됩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연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15년 이상부터 20년 미만 사이에서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세대별 증축은 얼마까지만 가능할까? 그게 중요하죠.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몇 퍼센트? 원칙은 30% 이내에서만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다면 그 100제곱미터의 30%니까 10분의 3이니까 얼마죠? 30제곱미터죠. 그 30제곱미터를 뭐 할 수 있어? 그걸 세대별 증축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1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130제곱미터 아파트로 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세대별 증축 원칙입니다. 30%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만약에 80제곱미터짜리라면 이건 30%가 아니라 40%까지도 그때는 세대별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80제곱미터짜리는 85 미만이니까 40%니까 40%니까 얼마죠? 48, 32, 320, 이제 32제곱미터죠. 32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80에다가 31을 더했으니까 총 종전의 80에다 40%인 31을 더했으니까 총 112제곱미터까지 가능해져. 그래서 위에는 130이 가능하고 밑에는 112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85 미만일 때는 40%고 그렇지 않을 때는 30%까지만 세대별 증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될까? 됩니다. 전유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유 부분에 가는 거야. 이거 말고 복도라든지 계단 부분도 늘릴 수 있는데 그건 얼마나 늘릴까? 제한이 없습니다. 알아서 증축할 수 있다. 알아서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30%, 40%는 제한이 있고 공용 부분,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건 제한이 없다.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대수 증가형 증축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요거 아까 100제곱미터일 때는 30%인 30제곱미터 80제곱미터 뺏겼는 데는 40%인 32제곱미터 이렇게 늘릴 수 있다 했잖아. 그럼 각 거기다 세대수를 곱하면 되죠? 그럼 세대수를 곱하면 총 증가되는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그럼 이렇게 증축한 총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합산한 그 면적의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종전에 1000세대 했다면 1000세대수의 15%라고 됐죠. 여기 왜 퍼센트에다가 동그라미를 퍼센트에다 빨간 거로 다 표시했느냐? 종전에는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15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올해부터는 퍼센트로 고쳐버렸습니다. 30%, 40%, 15% 이렇게 고쳐버렸죠. 그게 바로 총 1000세대 중에서 115세대 요것까지만 그때는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다. 1000세대에서 1150세대도 15%니까 1000세대의 15%면 115세대니까 115, 1150세대까지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도 가능하거든요. 수직증축이라고 뭐죠? 기존에 있던 아파트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있죠? 그 옥상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별도로의 동을 질 공간은 없으니까 기존 아파트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뭐가 문제죠? 이 무게로 인해서 밑에 있는 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그동안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재작년에 그때부터 허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몇 층까지만 올릴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최대 3계층까지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원칙은 위에다 올리는 게 3계층까지 가능한데 밑에 있는 게 몇 층이다? 14층 이하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옥상에 올리는 건 3계층이 아니라 그때는 2계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최대
3계층 이내에서 하는 게 가능한데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2계층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결국 15층 이상인 기존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 되면 3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짜리였다면 2계층까지만 수직 주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수직 주축하려면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구조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러면 수직 주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관한 개념은 반드시 한 문제, 시험 문제 날 겁니다. 그래서 지문 중에 여기서 직접 낼지 저 뒤쪽 마지막 쪽에 거기는 리모델링에 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리모델링에 관한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하실 것. 한 문제는 반드시 리모델링에서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용어 정의와 관련된 게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이제 주택을 건설하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설하자 그러면 우리 주택의 건설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누가 건설하지? 사업 주체와 관련된 게 나온다. 이게 첫 번째라 그랬죠? 1번이 사업 주체. 근데 이 사업 주체는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자 때 등록을 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있고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랬었죠. 그중에 등록사업자에 관한 게 먼저 나옵니다. 요거하고 정리하자. 그럼 첫째, 등록사업자라는 건 누구한테 등록할까? 주택건설사업자하고 대주택사업자로 나눠가지고 등록 대상자 누가 등록해야 되냐 이 말이죠.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면 등록부터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일정 규모 이상 지을 때 연간이란 말은 1년 동안에 일정 규모 이상 지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라는 걸 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업을 하는 사람들도 뭐 해야 되죠? 등록하잖아. 이때 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업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 업이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번 하는 건 업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 번씩 이어서 계속할 때 그걸 업이라 한다. 그게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연간 20호 이상을 칠 때 연간 20세대를 짓는다는 건 그건 조금 짓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전환한다는 건 이건 업을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업을 하고 싶으면 이때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아까 원룸형 주택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거 있었죠? 원룸의 주택 옥상에다 뭐 짓는다? 주인집 짓는 거 아까 있었잖아.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주인집 그거 짓는 거 1세대 짓는 거 그때는 연간 몇 세대 지을 때부터 그 두 가지는 3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연간 20세대나 연간 30세대 이상 될 때 그때부터 등록이 필요하다는 거 그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그리고 대지를 주소하는 건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주소하는 사업을 시행할 자는 등록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는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건 연간 30세대 이상. 대주상은 연간 1만 이상.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일단 등록부터 하고 하라 이 소리죠. 그럼 등록하러 갑니다. 내가 서울특별시에서 올해 단독주택 50% 짓고 싶습니다. 그럼 연간 50세대를 50% 지으려고 한다면 뭐 해야 돼?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면 될까? 아닙니다. 세 가지를 갖추라는 얘기죠. 첫째, 자금. 두 번째, 기술인력. 세 번째, 사무실.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때 자금은 법인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그 개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금액이 6억 원 이상 될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때 자본금은 3억이고 자산평이 6억이다. 어떻게 개인이 더 많냐라고 묻는데 자본금이라는 건 자기 개인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순순히 사업자금으로 꺼내는 것만 3억이라는 얘기고 개인은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만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개인은 자기 그냥 전 재산을 평가한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 될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 되고 배송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을 건설하는 건 건축 분야 기술자 무슨 과 나온 사람들이야? 건축과가 나온 사람들이 건축 분야 기술자죠. 대지수하는 건 토목학과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관련돼서는 건축학과가 있고 토목학과가 있죠. 둘은 전혀 별개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토목학과는 뭐 하는 거야? 땅, 대지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토목학과입니다.
반면에 그 위에다 건물 짓는 건 건축가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주택을 건설하고 싶으면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하고 대지를 조성하고 싶으면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면적은 얼마? 22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무실을 갖출 것.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등록이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등록 말소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또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런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 있다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뭐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게 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등록이 말소됐는데 어떻게 하죠? 그건 이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입주자들을 모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까지 해놓고 나서 앉아버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 자는 원칙적으로는 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지어주는 거 그건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할 수 있다?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공이라는 게 뭐죠? 건설공사를 행하는 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무하다 보면 항상 하는 게 이 사업 주체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이게 딴 데는 사업 시행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업 시행자야. 근데 사업 시행자라든지 사업 주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선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대비되는 것은 뭐 있죠? 시공자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시공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내가 우리 집을 짓는다? 건축주죠. 그런데 내가 벽돌 쌌습니까? 아닙니다. 그 건설공사 하는 건설업자를 불러다 그분 보고 시킵니다. 그분이 뭐가 된다? 시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또는 사업 시행자하고 뭐하고 시공자하고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나 사업 시행자,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건축주.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격은 똑같아요. 사업 주체, 건축주, 사업 시행자. 이거는 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한 자는 시공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런데 누가 이 사업 주체가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면서 동시에 건설공사까지 같이 하겠다. 이게 사업 주체가 시공자까지 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누가 등록사업자인 사업 주체가 지가 직접 시공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등록사업자로서의 요건도 갖추면서 동시에 시공자로서의 요건도 같이 갖추라는 얘기죠. 그럼 시공자 요건을 갖추는 게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뭘 갖춘다? 첫째, 자금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됩니다. 아까 등록만 할 때는 자본금 3억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었죠. 근데 시공까지 하라면 자본금은 5억 있어야 되고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얼마죠? 10억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하고 됐죠. 두 번째, 기술인력으로서는 누구를 둬야 된다? 아까 위에서는 주택건설 살 때는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를 조사할 때는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만 두면 됐었죠. 근데 시공까지 하려면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축과 토목을 합쳐서 3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중에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 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건축기사 1명 꼭 있어야 되고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은 꼭 있어야 된다. 즉 3인 이상 되는 기술자 중에서 건축기사가 1명 있어야 되고 토목분야자는 1명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또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큼 있어야 되죠?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니까 1년 평균 20호 또는 20세대 이상만 꾸준히 5년간 지으면 100호 100세대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뭐까지 할 수 있다? 시공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자, 이제 비등록사업자는 그럼 누가 있을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 끝발 있는 자 4놈하고 끝발 없는 분 2분 있다. 이렇게 오죠. 끝발 있는 자 4명이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까지. 요 넷은 끝발 있는 자들입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누구? 아까 공공건설 사업자가 누구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걸 공공건설 사업자를 했죠. 거기다가 더하기 공익법인 요거 하나가 추가됩니다. 요 자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끝발이 없는 자 중에서는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건
바로 고용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누구죠? 회사 사장님을 말합니다. 어떤 기업체가 자기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같은 걸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 사원 아파트들을 위한 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자들도 뭐가 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비등록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들은 끝발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자들은 단독으로는 안 되고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고용자하고 같이 공동을 할 때만 이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내용 들어가는 게 다 끝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축법에 관한 건 생략하고 우리 주택법에 관련된 내용들만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갑니다. 자, 우리 주택법은 어디부터 나왔었죠? 여기 있었죠. 자, 오늘 거 한번 보자. 주택법에선 용어 정의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뭘 주택이라 그랬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 하자.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개념도 있는데 이때 주택법에서의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들어가고 공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만 들어가고 기숙사는 준주택에 들어가지 주택의 공동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규모는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져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져야 되는데 첫째는 공공건설 사업체가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를 짓는데 공공건설 사업체가 짓면 볼 것 없이 건 국민주택이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 졌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서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면 이것도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라자. 이건 민간건설사업자가 짓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또는 주택도시의 재정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것도 국민주택이라고 보자. 그럼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얼마나 짓는 게 국민주택이다? 주거전용 면적이 2로 또는 1세당 원칙 80m 이하로 짓대.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이 저촌구석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민영주택은 뭐죠?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민영주택,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그랬는데 이제 등은 없어지고 등은 다 뭐로 들어갔죠?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다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놓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것도 조심하라 그랬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첫째,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것.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을 것.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합니다.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주택 세 가지로 나누자. 그중에 원룸형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면 되면 됩니다. 종전에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이제는 50 이하만 되면 된다라고 개정됐죠. 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세대에 뭘 진다?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구성하는데 다만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원룸이 아니라 투룸,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제곱미터 이상부터 합니다. 또 지하층에는 그 원룸의 주택 세대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다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것들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걸 4계층까지 가나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급약주택은 원칙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0m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 이걸 뭐라 했죠? 주인집 하나 더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택과 원룸형 주택은 함께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과 원룸형 주택 그랬으니까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주택 안 돼요.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 그것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새겨들으라고 했었죠. 자,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어떻게 짓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로 별로 구분합니다. 그래놓고 각 구분된 일부는 구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 또 법적으로는 두 세대를 합쳐서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것. 그때 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뭘 만들죠? 욕실과 부엌과 현관. 욕실과 부엌과 현관. 여기는 현관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연결문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계벽을 경량구조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랍니다. 또 전체 세대수는 얼마만 가능하죠? 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까지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총 600세대 중에 200세대씩만 가능하고 또 주거전유 면적도 전체 주거전유 면적하고 세대구분형 주택의 합계를 땄을 때는 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거전유 면적의 합계가 전체 주거전유 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내만 해당할 것. 그런 요건을 갖추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요건은 삭제됐다? 주거전유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된다는 요건은 이제 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자,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에서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원한다. 준주택이란다. 뭐뭐 있죠? 기타, 오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주택.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원래 어떻게 하냐? 기타, 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어다니는 오누 새끼. 왜 기어다니는 오누 새끼? 오누가 누굽니까? 안톤 오누라고 있었죠. 옛날에 김동성이가 1등으로 앞에 지금 저거 스케이트 타고 쫙 꼬리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지가 밀어놓고는 헐리우드 액션 써가지고 앞에 있는 김동성이를 탈락시켜버리고 지가 모가지에 금메달 걸어서 기고만장했던 그런 안톤 오누라는 새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아니야. 동성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안톤 오누 지가 잘못해놓고선 헐리우드 액션에서 금메달 땄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해주고 요새 오누는 뭐한다? 기어다니고 살더랍니다. 처음에는 기고만장하다가 요새는 기어다니는 오누가 됐더라. 그래서 기다, 오누 이 네 가지는 준주택에 속한다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주택단지라는 개념은 뭘 보고 주택단지라고 하죠? 자, 뭘 지어야 돼? 사업계획 승인받고 여기다 뭘 지었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은 일단의 토지나 또는 대지가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우리 뭐라자? 주택단지를 하자. 근데 그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폭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폭 8m 이상 되는 도시개인전도로 20일간 8도를 유람하자. 그랬죠?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는 그런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거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 분리된 각각을 뭐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자. 이쪽하고 이쪽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자. 이 소리죠? 자, 공구라는 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각각 뭐라고 하자? 공구라고 하자. 근데 이때 공구가 되기 위한 기준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부설주차라든지 옹벽이나 축대 등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하는데 그때 폭은 몇 미터 이상 된다? 폭 6m 이상 되는 도로나 주차장 같은 거로 경계가 설정돼야 된다. 두 번째는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주택단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라는 개념은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만 여기 공동주택이 짓는 땅 있죠? 그것만 공택지대. 여기 뭘 짓는다? 단독주택을 짓는다, 상가를 짓는다, 사무실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건 공공택지라고 부르지 않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만 공공택지인데 특히 공공건설 사업자가 수용 방식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땅 또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만 건설되는 땅 이런 땅은 다 공공택지라고 부릅니다. 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한 게 나오죠. 자, 먼저 부대시설이라는 건 뭘 보고 부대시설을 한다? 주택의 딸리시설로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는 도로라든지 건축설비 같은 것들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게 들어가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복리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엽총 파는데 총포 판매소,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염하는 곳 장의사 또는 아파트 단지에는 무슨 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뭐죠? 고시원, 옛날에 보던 거 다중생활 안 뚫습니다. 또 단란주점, 안마실소 이런 거 집어넣었다가는 그 부인한테 맞아 뒤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금방 텔레비전 보고 있었는데 사라졌거든. 어디 갔지? 앞에 상가에 가보니까 지하에 뭐겠죠? 단란주점, 안마실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장사도 안 될 뿐더러 들어와서도 안 된다. 단란주점, 안마실소 같은 건 어디는 없다. 아파트 단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자,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을 기간시설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걸 말한다. 간선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때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부르는 게죠. 뭐였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까지 있어도 그거는 기간시설이라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라고 됐습니다. 자, 용어적인 마지막 리모델링이라는 게 무엇일까?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대수안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근데 증축은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 있습니다. 근데 세대별 증축이라는 건 25평짜리 주거 전용 면적을 30평 등으로 늘리는 거. 그때 얼마까지만 증축할 수 있죠? 전용법인은 원칙적으로 3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이었다면 30%는 3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85m 미만인 주거 전용 면적이라면 그때는 85 미만일 때는 40%까지도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80제곱미터짜리라면 40%인 32제곱미터를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유 부분만 증축할까? 아니요. 공유 부분도 증축할 수는 있는데 그건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세대수를 증가한다는 건 1000세대 아파트를 1150까지 가능하죠. 아까 이거 주거전 면적 증가한 것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하면 그럼 1000세대의 15%니까 115세대를 증축해서 1150세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이때 증축 중에 특히 무슨 축이 있다? 수직축축. 그 아파트 위에 옥상에다 다시 더 짓는 거 수직축축도 가능합니다. 이때 수직축축은 몇 층까지 가능하죠? 원칙은 3계층 이내에서 가능한데 14층 이하 되는 건 2계층까지만 수직축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15층 이상 되는 건 3계층까지, 14층 이하 되는 건 2계층까지 가능하죠. 이때 증축 리모델링은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있죠? 원래는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사용검사 받거나 임시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몇 년? 15년이 지나야 되는데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사이에서 시도자료로 따로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면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때 수지추측에서 또 하나 있죠. 건축 당시에 어떻게 지었는지 그 구조도를 갖고 있어야 보유하고 있어야 수지추측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 사업 주체는 크게 둘로 갈라진다겠죠. 등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하는 비등록사업자로 둘로 나눠진다. 그때 등록하는 자는 누가 등록해야 되죠? 적어도 단독주택을 짓는데 연간 1년 동안에 20호 이상을 짓는데 공주택은 1년 동안에 연간 20세대 이상 짓다면 그 자들은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공동주택 중에서 연간 30대 이상 질 때부터 등록하는 자도 있습니다. 누구는 30세대일까?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그때는 연간 30대 이상 질 때만 등록합니다. 20세대가나 30세대부터 등록하죠.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특히 원룸형 주택에다가 뭐 짓는다? 옥상에다 주인집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그런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거 그거는 된대. 즉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서 80제곱미터 초과되는 걸 위에다가 하나 더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연간 30세 이상 질 때부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지 수성할 때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만 대지를 수성하면 등록하면 되죠. 그때 등록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갖춰갑니다. 첫째, 자금. 두 번째, 기술인력. 세 번째, 사무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랍니다. 그때 자금은 법인은 자본금 3억 이상 될 때 등록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인력으로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을 건설하고 싶으면 그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둬야 되고 대지를 조성하고 싶으면
분야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도 건설하고 싶고 대지도 조성하는 걸 동시에 하고 싶어. 땅도 조성하고 건물도 짓고 싶어. 그때는 각각 건축 분야기술자 1명, 대지 조성하는 그런 토목 분야기술자 1명 이상을 각각 두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사무실은 22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무실을 갖추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사업자가 동시에 사업주체이면서 뭐도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이면서 시공까지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자금은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때, 개인에게는 자산표에 10억 원 이상일 때는 그때는 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개인에게는 자산표에 10억 이상 될 때 시험 문제 잘 나요. 그러면 시공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술력으로서는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자 3인 이상을 둬야 되는데 그 3명 중에서 1명은 건축기사야 되고 또 1명은 토목 분야 기술자로 둬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때 주택건설 실적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5년간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5년 동안에 건설한 실적을 다 합한 게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되면 그때는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해서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니까 1년 평균 20호 또는 20세대 이상만 치면 되겠죠. 그러면 5년 동안은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자,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했던 누구도 있다? 비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는 몇 명 있다? 6명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끝발 있는 자들. 두 번째 한국토지대공사. 세 번째 지방공사. 마지막 공익법인. 이 자들은 끝발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도 해야 됩니다. 근데 끝발 없는 자 누구 있죠?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마디로 그걸 고용자라고 부르는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 회사 사장님 생각하면 돼요. 근데 회사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한 사원 아파트를 짓겠대. 주택을 짓는 거잖아. 그자도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 끝발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못하고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 들어가는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주택법까지 일부 끝났고 다음 주에 주택법 나머지 뒷부분하고 뭐까지 농지법까지만 끝나면 기본 강의는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과정들이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공부가 다 된 분들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기본 강의 정도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60점 맞는 점수는 따라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60점까지는 나올 거다. 그런데 60점 갖고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자.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면 그게 75점에서 80점 사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하면 75에서 80 정도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요새 부동산권법의 시험 문제가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내용이 더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 강의로서 최소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심화 과정도 기본 강의는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 강의도 간단하게 짚어줄 겁니다. 많이 설명 안 해요. 기본 강의는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들어간 그중에 심화 과정은 요건 심화 과정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그래서 기본 강의를 아예 제껴놓으면 또 심화 과정에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하던 걸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이건 심화 과정이다 안 돼. 기본 강의는 기본적인 설명은 안 한다는 거 이미 지금 수업했기 때문에 곧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화 과정 들어가면서 기본 강의를 기본 강의 설명을 못 알아듣는다는 건 기본 강의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공부가 되고 나서 심화 과정을 들으면 쭉 연결돼 나가면서 조금 더 들어간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요새 날씨도 상당히 춥고 또 설도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또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명절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했던 말 중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강의 브리핑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저도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할 게 참 많잖아. 내가 할 게 많아. 왜?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많아. 그죠? 그렇게 꿈꾸란 얘기입니다. 요만한 꿈 꾸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꾸란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려면 큰 꿈 꿔야 되죠. 대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어떻게 되죠? 술만 마시고 그냥 퍼즐에다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 뭐 해야 되죠? 마치기 전에, 내가 생일을 마치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이루어야 되겠죠? 따라서 꿈은 원대가 뭐 그건 right now, 지금 당장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가자. 참 멋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라는 말 한번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